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였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는 본인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돈 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산업의 고용을 늘리고 젊은 층을 유입시키기 위해 주택도시 분야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체의 임대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면세업체는 인천공항의 임대료 30% 인하안을 거부하고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산업계 최대의 화두는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과 최저임금위원회 TF가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의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재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 복리후생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제자로 나선 도지영 이화여대 교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재계에선 개선 방안에 동의하며 산업 현장의 현실이 바뀐 만큼 산입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0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여금이란 것들도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통상임금 기본급의 200%, 300% 정도. 그리고 또 상여금 지급률 같은 것, 지급률도 매년 일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상여금이라는 것이 고정화되고 상여금 지급률 자체도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800%, 1000%, 1100% 이 정도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이런 달라진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는 결국 1개월 단위로 계획되고 1개월 단위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1개월 단위로 확실하게 노동자들의 생계만큼은 보장해 주자라는 그 원칙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에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은 기본적으로 그 성질상 연간 단위로 해서 지급률이 정해지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분할 지급한다는 점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해서 산정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조하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을 주장하는 재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계좌는 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가상화폐가 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율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가상화폐로 인한 음성거래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매매가 돈 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엔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컸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가상화폐를 사고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세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이를 방지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한 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또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거래소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산 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객 자산 중 일정 비율을 외부 저장 매체인 콜드스토리지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블록체인 협회가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적극 내놓은 것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계좌 추적이 힘들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자 사행성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30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 한 곳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콜드스토리지 보관 등은 2,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5년간 1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일할 현장 근로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은 힘든 공사 현장을 기피하고 있고 현장 인력의 75%가량은 일용직으로 일의 연속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 서울행정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등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오는 2019년 6월 1,500여 가구가 들어설 이곳은 영하의 날씨에도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고 한 7만 5천 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든 일들을 안 하는 그런 추세라 젊은 사람들이 좀 찾기가 힘듭니다. 현장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 종사자 약 200만 명 중 150만 명가량이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건설산업에도 일의 연속성과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행정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건설산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늘 서울 강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LH 주택도시부문 좋은 일자리 모색 토론회 현장.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의 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을 책임질 박상호 LH 사장은 주택도시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의 역할을 통해서 4차 산업시대에 좋은 일거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LH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사회적 경제 주체와 동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체 간의 임대료 인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30% 인하안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양측 모두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라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8일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T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2 개장에 앞서 T1 면세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30% 일괄 인하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T2 개장에 따른 T1 면세 사업자들의 타격을 감안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여행자들은 T1을 통해서만 출국해 T1에 있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T2가 개장할 경우 여행객들이 분산되면서 T1 면세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T1 입주 면세 사업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안한 임대료 30% 인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다수 면세 사업자들이 추가 인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겁니다. 30% 임대료 인하는 내년 1월 T2 오픈에 따른 T1 이용객 수의 감소분만을 적용한 것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최근의 경영 환경 악화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인하폭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T2 개장에 따른 임대료 인하 문제와는 별개로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간 임대료 인하 협상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 면세 사업자들은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벼랑 끝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데 이어 추가적인 유상증자로 자금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유상증자의 배경과 의미를 김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주 악화에 따른 실적 둔화로 지난해 11월 1조 1천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또다시 증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상증자의 배경은 자금 경색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차입금 상황과 실적 둔화에 따른 금융권의 추가적인 연신 축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영업적자는 4,900억 원, 내년 영업적자 역시 2,400억 원에 달해 올해와 내년 영업적자 규모만도 7,3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지난해 수주 실적이 5억 달러로 내려간 데 따른 여파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수주 급감에 따른 실적 둔화를 막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서야 하지만 최근 신용등급마저 떨어져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대규모 유상증자의 가장 큰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이번 유상증자를 놓고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올해 말 기준 현금 유동성은 1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9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인도 예정인 30억 달러 규모의 에지나 FPSO에 대한 공사비 추가 산정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유상증자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도 단 한 주의 실권 없이 모든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20%의 할인율을 적용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주요 주주 지분율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의 지분 16.9%를 확보한 최대 주주이고 삼성생명과 삼성전기가 각각 3.24%와 2.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에서 95%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제한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에서 9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도 입주할 수 있었던 뉴스테이와 달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별로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70에서 85%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3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수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 및 국내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 화학소재 개발 전문기업 메카로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넘는 3만 3천 원으로 책정됐고 공모주 청약에서는 664.69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를 웃도는 4만 3천 원을 시초가로 장을 출발한 메카로는 오늘 3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메카로는 지난 2000년 설립됐습니다. 주요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방막 증착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전구체와 실리콘 웨이퍼의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부품인 히터블록 등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모품입니다. 메카로는 국내 최초로 히터블록 국산화에 성공해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협력사로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메카로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57억 원, 영업이익은 306억 원, 당기순이익은 233억 원으로 작년 대비 매출액은 57%, 영업이익은 888% 늘었습니다.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 원 순감한 428조 8,33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석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공무원 증언과 법인 세법 개정 등의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언과 법인 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4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기업은 275곳으로 지난 2013년 말보다 23.9% 늘었습니다. 특히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도 84곳에 달해 4년 전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 가치 합계는 116조 9,742억 원으로 4년 전보다 무려 144.5%나 늘었습니다. 지분 10% 이상 기업의 경우 32조 809억 원으로 무려 339.4%나 급증했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은 내년에도 미국이 완만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 유망 자산으로 미국의 고수익 하이힐드 채권과 현지 통화 표시 신흥국 채권을 꼽았습니다. 유재흥 AB자산운용 채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예상 경제 성장률은 3% 정도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 미국 고수익 채권은 금리 상승기에 양호한 성과를 기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흥국 시장의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신흥국 채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청에서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중기부 내년도 예산은 8조 8,561억 원으로 올해보다 3.7% 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지고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 인상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강화됩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 피데스개발은 향후 1, 2년간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한때 외면받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형이 관심을 끌고 토지와 오피스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민형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비과세 한도 금액이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어제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해 오늘 아침 빙판길이 형성돼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또다시 눈이 옵니다. 벌써 서해 5도와 경기 북부로는 눈이 시작됐는데요. 저녁이 되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전역과 전북, 경북 북부 지방에서도 눈이 오겠습니다.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절기를 하루 앞두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 최고 8cm, 산간으로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아침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오늘과 비교해 기온이 크게 올라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등 오늘보다 5, 6도 정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 역시 부산 5도 등으로 춥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에 눈이 그치겠고 아침 기온 서울 1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새벽까지는 눈 소식이 있지만 낮 기온 울진 10도 등으로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한낮에 부산 12도 등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도 눈이 온 뒤 그치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겠습니다. 금요일에 또다시 서해안과 강원 영동으로 눈이 시작돼 토요일에 중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일요일에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